북한의 기상캐스터들은 매일 목숨 걸고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미모와 완벽한 미소로 날씨를 전하며 많은 인기 또한 대단하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감시와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그곳에서 방송을 하다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일을 겪고 살기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이영이라고 합니다. 북한 조선중앙TV 기상캐스터로 일을 했었죠. 매일 아침 수백만 북한 주민들이 제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화면 속 저는 언제나 단정한 모습으로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날씨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카메라 불빛 뒤에는 숨막히는 현실이 있었죠. 방송국 안에서는 모든 움직임이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복도마다 설치된 카메라, 사무실과 대기실에 숨겨진 도청 장치, 그리고 동료인 척하는 보위부 요원들. 우리는 매 순간 감시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심지어 화장실을 가는 짧은 시간조차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방송 전, 우리는 항상 당 간부의 점검을 받아야 했어요. 오늘도 김정책 당 간부가 스튜디오에 들어와 우리를 날카롭게 그의 시선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최미란 언니가 살짝 긴장한 듯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미란 언니가 원산 지역의 온도를 1도 잘못 말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김정책은 우리 앞에 서서 냉랭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방송에서의 작은 실수는 곧 당과 김정은에 대한 배신이라는 거였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가 가족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을 때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북한에서 가족은 가장 효과적인 인질이었습니다. 당 간부들은 이 약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김정책은 실수를 저지른 방송인의 가족 세대가 모두 처벌받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함경북도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였죠. 최미란 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방송국의 모든 직원들은 이런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잘못된 글자 하나, 떨리는 목소리 한 번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기상캐스터들은 가장 큰 압박을 받았죠. 우리의 얼굴과 목소리는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우월함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메이크업을 하는 동안에도 손이 떨렸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옆에서 박수연 선배가 말없이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일주일 전, 그녀는 김정은의 이름을 발음할 때 살짝 더듬었다는 이유로 방송 후 신문을 받았어요. 방송 5분 전, 우리 모두는 마지막 점검을 받았습니다. 김정책은 제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오늘 방송에서 실수하면 어머니가 일하는 공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협박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죠. 어머니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붉은 불빛이 켜지고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기계적으로 들렸어요. 감정을 완전히 죽이고 정확하게 날씨만 전달했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할 지역의 날씨를 언급해야 했어요. 그 부분에서 잠시 숨이 막혔지만 겉으로는 완벽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기숙사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 아래 저는 내일 방송을 위한 원고를 외웠어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됐으니까요. 귓가에는 계속해서 김정책의 위협이 울렸습니다. 저와 가족의 목숨이 걸린 방송. 그것이 북한 기상캐스터로 살아가는 제 일상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곧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일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메이크업실로 들어서자 같은 기상캐스터인 한지영 언니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지영 언니는 항상 제일 먼저 출근하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메이크업 담당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눈빛으로 물었지만 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입술을 깨물었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어요. 그때 갑자기 스튜디오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끌려가는 소리, 그리고 여자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 지영 언니의 것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문이 열리면서 보위부 요원 2명이 지영 언니의 팔을 잡고 끌고 있었어요. 지영 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녀가 끌려나가며
지르는 비명은 방송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방송은 최미란 언니가 급하게 대체했어요. 미란 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떻게든 방송을 마쳤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우리는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지영 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왜 보이부가 그녀를 끌고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도 지영 언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방송국에서는 아무도 그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행동해야 했죠. 하지만 우리 모두 그녀의 부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박수연 선배가 조용히 제 침대로 다가와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지영 언니가 며칠 전 정치범 수용소에서 공개 처형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공식적인 죄목은 방송에서 지명을 잘못 발음했다는 것이었지만 실제 이유는 달랐다고 합니다. 수연 선배의 떨리는 목소리에 따르면 지영 언니는 몇 주 전 고위 간부들의 접대에 자리에 불려갔다가 도망쳤다고 해요. 북한에서 접대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지영 언니는 그곳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고 결국 견디다 못해 자리를 피했다는 거였어요. 그 일로 고위 간부의 눈에 찍혀 결국 처형당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지영 언니의 마지막 비명이 계속해서 귓가에 울렸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죠. 꿈에서 저도 지영 언니처럼 끌려가는 장면이 반복됐어요. 매일 아침 식은땀에 젖은 채 깨어났습니다. 방송국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박수연 선배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져 손이 계속 떨렸고 최미란 언니는 밤마다 흐느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적 붕괴 직전이었죠. 매 순간이 고문과도 같았어요. 더 끔찍한 것은 며칠 후 저에게도 특별 행사에 참석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알기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지영 언니처럼 저도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도망친다면 어떤 결과가 닥칠지 생각만 해도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죠. 한지영 언니의 죽음 이후 우리 기상캐스터들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저에게 내려온 특별 행사 참석 지시는 잠시 연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안도감보다는 더 큰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언제 다시 그 지시가 내려올지 모른다는 공포였죠. 그러던 어느 늦은 밤, 기숙사에서 박수연 선배가 저와 최미란 언니를 자신의 방으로 몰래 불렀어요. 주변을 살피며 문을 굳게 잠근 수연 선배는 베개 속에서 작은 USB를 꺼내 그것이 무엇인지 묻는 우리의 눈빛에 수연 선배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이 밝아지자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나만의 기상 방송이었어요. 화려한 스튜디오,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그래픽, 무엇보다 자유롭게 웃고 대화하는 여성 기상캐스터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긴장감도 없이 자연스럽게 날씨를 전하고 있었어요. 영상을 보는 내내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런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치범 수용 소행이 확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남한 방송에서는 기상캐스터가 개인적인 코멘트를 자유롭게 덧붙이고 때로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유였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이었어요.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날씨 설명, 3D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기상 상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들. 북한 방송국의 낡은 장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다른 세계를 보고 있었어요. 영상을 본 후 우리 셋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수연 선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평생 속아왔다는 깨달음, 우리가 살아온 세계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억압된 곳인지에 대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 같은 생각이 자리 잡았어요.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한 욕구였습니다. 며칠 후 최미란 언니가 위험한 시도를 했어요. 남한 방송을 더 보고 싶다는 욕망을 참지 못하고 방송국 주변의 중국 국경 지대에서 밀수된 USB를 구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몰래 영상을 보던 미란 언니는 갑자기 문을 박차고 들어온 보위부원들에게 체포되었어요.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미란 언니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한지영 언니의 비극이 반복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기적적으로 미란 언니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제가 알던 미란 언니가 아니었어요. 온몸에 멍이 들고 손톱이 뽑혀 있었으며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보위부의 매우 잔인한 고문을 받은 흔적이 역력했어요. 미란 언니는 겨우 목숨만 건진 상태였습니다. 가까스로 풀려난 것은 그녀의 삼촌이 당 고위 간부라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미란 언니의 방송 출연은 영원히 금지되었고 방송국 청소부로 강등되었습니다. 매일 우리 앞에서 바닥을 닦는 그녀의 모습은 잔인한 경고와도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수연 선배와 저는 기숙사 옥상에서 몰래 만났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며 수연 선배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탈북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이미 중국 국경 지대의 브로커와 연락이 닿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북한에 남아 언젠가 한지영 언니나 미란 언니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도 결심했습니다. 남한 영상에서 본 자유로운 세계, 위협 없이 말할 수 있는 곳, 고문과 처형의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했어요. 부모님을 두고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곳에 남아 특별 행사에 끌려가는 순간 제 인생은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탈북을 결심한 후 2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철저히 계획을 세웠어요. 박수연 선배가 국경 지역에 친척이 있다는 사실이 큰 도움이 되었죠. 매주 방송국 일정표를 조정해 동시에 휴가를 낼 수 있도록 만들었고 국경까지 가는 여행 허가증도 어렵게 구했습니다. 청소부로 전락한 최미란 언니도 우리와 함께하기로 했어요. 그녀의 상처 입은 눈빛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부모님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어요. 직접 말씀드릴 수 없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것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받게 될 연좌제 처벌을 생각하면 숨이 막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새벽녘, 우리 세 사람은 각자 짐을 최소화하여 함경북도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전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기에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기차 안에서도 계속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황량한 북한의 풍경이 점점 뒤로 물러갔어요. 국경 지역 마을에 도착한 후 수연 선배의 친척 집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계획을 알면서도 도와주셨어요. 아마도 수연 선배가 넉넉한 뇌물을 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분은 우리를 국경 근처로 안내했고 거기서 브로커를 만났어요. 브로커는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훑어보더니 가로저었습니다. 여자 셋이 국경을 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었고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결국 브로커는 높은 대가를 요구했고 우리가 가져온 모든 돈과 귀주 내주었습니다. 그는 압록강 중 경비가 약한 지점으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깊은 밤, 강가에 다다랐을 때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11월의 압록강은 이미 꽤 차가웠어요. 브로커는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핀 후 지금이 기회라며 우리를 재촉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는 순간 공포가 밀려왔어요. 수영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저였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한 방수 가방에 귀중품을 넣고 몸에 묶었어요. 수연 선배가 먼저 강물에 뛰어들었고 미란 언니와 제가 뒤를 따랐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싸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자유를 향한 열망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강물의 절반쯤 건넜을 때 갑자기 강둑 위에서 불빛이 비쳤어요. 북한 경비대였습니다. 순간 공포에 질린 우리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죠. 그때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경비병들이 우리를 향해 맹렬한 사격을 가하고 있었어요. 물보라가 사방에서 튀어올랐고 총알이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란 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녀의 어깨에 총알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피가 강물에 번져나갔어요. 수연 선배가 미란 언니를 부축하며 앞으로 나아갔고 저도 마지막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과 욕설이 뒤섞인 경비병들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중국 쪽 강둑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어요. 추위와 공포, 그리고 극도의 긴장감에 팔다리가 굳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연 선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금만 더 버티라고. 그때 또 다시 총성이 울렸고 이번에는 미란 언니의 다리에 총알이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중국 땅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어요. 미란 언니의 상처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습니다. 경비병들은 여전히 총을 쏘고 있었지만 국경을 넘어 쫓아올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강둑을 올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숲속에 숨어 미란 언니의 상처를 간신히 처치했어요. 다행히 총알이 관통하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상처였습니다. 가방에 있던 옷을 찢어 응급처치를 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몸을 부둥켜 안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란 언니의 상처는 점점 심각해져 갔어요. 붉은 선이 상처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감염됐다는 사실을 직감했죠. 체온은 계속 올라갔고 미란 언니는 간간히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수연 선배와 저는 번갈아 가며 차가운 물수건으로 열을 내리려 노력했어요. 세 번째 날 아침, 우리는 더 이상 숲속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란 언니에게 의료 지원이 필요했으니까요. 브로커와 만나기로 약속한 연락처로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전화는 연결되었고 그는 우리를 중국 내륙 도시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외딴 마을의 창고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어둠이 내리자 우리는 조심스럽게 숲을 빠져나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중국 땅이지만 북한과 가까운 지역이라 언제든 북한 비밀 요원이나 중국 공안에게 잡힐 위험이 있었어요. 창고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브로커와 2명의 중국인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눈빛에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미란 언니의 상태가 급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브로커가 갑자기 악랄한 미소를 지으며 북한말로 우리를 조롱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북한 보위부의 비밀 요원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 북한으로 송환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창고 뒤편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들도 분명 보위부원들일 테죠. 순간 공포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된다면 우리는 공개 처형을 당할 게 분명했어요. 수연 선배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미란 언니를 부축해 출구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막으려 달려들었지만 수연 선배는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어 그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비명과 함께 그가 쓰러졌습니다. 혼란 속에서 저는 미란 언니를 부축했고 수연 선배는 다른 사람들을 저지했어요. 필사적으로 창고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분노한 고함 소리와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둠 속으로 뛰어들며 최대한 빨리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마을 가장자리에 도달했을 때 총성이 울렸어요. 그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숲으로 다시 들어가 정신없이 달렸어요. 미란 언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추격 소리가 계속 들려왔으니까요. 밤새 우리는 쉬지 않고 이동했고 날이 밝을 무렵 작은 개울에 도착했어요. 물소리로 우리의 발소리를 감추기 위해 개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이틀 동안 숨 막히는 추격전이 계속되었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이 굶주림과 공포, 추위와 싸우며 계속 도망쳤습니다. 밤에는 번갈아 가며 잠을 청했지만 항상 한 명은 경계를 서야 했어요. 미란 언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상처에서는 고름이 흘러나왔어요. 세 번째 날, 우리는 작은 중국 마을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숲속에서 버틸 수 없었어요. 특히 미란 언니는 당장 의사의 도움이 필요했죠. 수연 선배가 조심스럽게 마을로 들어가 상황을 살폈고 얼마 후 한 노인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조선족 할아버지였어요. 수연 선배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금반지를 그에게 건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노인은 우리를 그의 헛간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미란 언니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음식과 깨끗한 옷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흘 동안 우리는 그 헛간에 숨어 지냈어요. 미란 언니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는 동안 노인은 우리를 라오스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진짜 탈북 브로커와 연락을 취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브로커를 만나기 전 노인은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를 했어요. 중국에서는 탈북자들이 붙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된다는 사실, 여성 탈북자들은 인신매매될 위험이 크다는 것, 그리고 라오스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중국에 머무를 수도 없었으니까요. 노인의 집을 떠나기 전날 밤, 우리 세 사람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탈북 과정에서 겪은 공포,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각자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서로가 있었기에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후 목표는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태국에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에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정은 예상보다 훨씬 험난했어요.
중국 윈난성의 산악지대를 지나 라오스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국경지대는 밀림과 정글로 뒤덮여 있었어요. 습도와 열기는 숨을 쉬기 어렵게 했고 발밑은 항상 축축했습니다. 브로커는 야간에만 이동할 것을 권했지만 미란 언니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더 빨리 이동해야 했어요. 정글 속에서의 첫날 밤, 독사를 만났습니다. 수연 선배가 가까스로 피했지만 그 공포는 오래도록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매 걸음마다 뱀과 위험한 동물들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밤에는 정체 모를 야생동물의 울음소리가 주변에서 계속 들려왔어요. 더 괴로웠던 것은 끊임없이 달라붙는 벌레들이었습니다. 온몸이 물집과 상처로 덮였어요. 특히 정글 속거머리는 잠시라도 방심하면 살갗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댔습니다. 매일 밤옷을 벗고 몸에 붙은 거머리를 떼어내는 일은 또 다른 고문이었어요. 음식과 물도 문제였습니다. 한정된 식량은 금방 바닥났고 우리는 브로커가 알려준 열매와 식물만으로 배고픔을 달랬어요. 때로는 비가 내리지 않아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미란 언니가 탈수로 의식을 잃었고 수연 선배와 저는 번갈아 업고 이틀을 걸었어요. 라오스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지형은 더욱 험해졌습니다.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수차례 넘어지고 다쳤어요. 제 발목은 부어올라 매 걸음마다 고통이 찾아왔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도중에 브로커마저 우리를 떠나 나머지 길은 스스로 찾아가야 했어요.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침반도 지도도 없이 방향을 잃은 채 이틀을 헤맸어요. 미란 언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고 수연 선배와 저조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마침내 태국 난민 캠프에서 한국 대사관과 접촉한 우리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구름 사이로 드러난 바다는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북한에서 탈출해 중국과 라오스를 거치는 동안 겪었던 모든 공포와 고통이 이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미란 언니의 다리 총상 자국과 수연 선배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이 그 증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국정원 요원들이었어요. 그들은 친절했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국가정보원 시설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북한의 상황, 방송국 내부 실태, 탈북 과정 등에 대한 끝없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저희가 기상캐스터였기 때문에 북한 방송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물었어요. 조사가 끝난 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시설이었어요. 그곳에서 3개월간 남한의 역사, 경제, 문화, 컴퓨터 사용법 등을 배웠습니다. 처음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마우스 클릭 방법조차 낯설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어느 날 서울 방송국 견학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방송국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북한 방송국과는 차원이 다른 최첨단 시설이었어요. 넓은 스튜디오, 화려한 세트, 정교한 장비들을 보며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특히 기상예보 스튜디오에 들어섰을 때 제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북한에서 평생 동안 위협과 공포 속에서 날씨를 전했던 제게 이곳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가 터치스크린을 자유롭게 조작하며 웃음 짓는 모습, 스태프들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북한에서의 저희 모든 고통과 억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단지 선전도구였을 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진실을 몰랐던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하나원 생활을 마치고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 열쇠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말투부터 생활 습관까지 북한 출신임이 드러날까 항상 긴장했어요. 밤에는 종종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보위부에 끌려가거나 압록강에서 총에 맞거나 정글에서 길을 잃는 꿈이었어요. 깨어나면 항상 땀에 젖어 있었고 이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방 안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일 감사했어요. 영화관에서 처음 본 영화, 카페에서 마신 달콤한 커피, 책방에서 자유롭게 고른 책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범한 일상이 이곳에서는 가능했어요. 그렇게 남한에 정착한 지 1년. 저는 이제 작은 케이블 방송국에서 날씨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말투가 걱정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제가 전하는 날씨 소식은 더 이상 누군가의 강요나 위협 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웃으며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박수연 선배는 탈북민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경험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요. 수연 선배의 눈에서는 이제 공포 대신 결연함이 빛납니다. 최미란 언니는 여전히 다리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센터에서 교사로 일하며 새 삶을 꾸려가고 있어요. 우리 셋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서로의 근황을 나눕니다. 함께 있을 때면 북한에서의 기억, 탈북 과정의 끔찍한 순간들, 그리고 남한에서의 새로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요. 이 대화가 우리를 치유합니다. 가끔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죠.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때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의 습관대로 딱딱하게 날씨만 전하려 했어요. 프로듀서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해보라고 조언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자연스러움이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모든 것이 통제되고 계산된 연기였어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첫 생방송이었습니다. 빨간 카메라 불빛이 켜지자 갑자기 북한 방송국의 공포가 되살아났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김 과장의 위협과 한지영 언니의 비명이 울렸어요. 저도 모르게 몇 초간 멈춰버렸죠. 하지만 옆에 있던 선배 아나운서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격려해 주었고 그 따뜻함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실수해도 누구도 저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곳에서의 실수는 그저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방송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날씨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도 덧붙이고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법도 배웠어요. 제 북한 억양을 고치려 애쓰기보다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저만의 개성으로 삼았습니다. 지난달에는 탈북 과정과 남한에서의 새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에 출연했어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북한의 방송국 실태, 한지영 언니의 비극, 그리고 우리의 탈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척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더 이상 비밀로 간직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가끔은 여전히 북한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아직 살아계신지조차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하고 꿈꿀 수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북한에서의 끔찍한 기억은 여전히 저를 괴롭히지만 그것이 제가 누구인지를 완전히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매일 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밝은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을. 그리고 이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저는 진정한 제 목소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